지금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CNN의 스타 프로듀서였던 마야 킴벌리가 15년 커리어를 던지고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녀는 파리 국제환경포럼에서 서울 청계천 복원을 가짜쇼라고 공개 비난했던 바로 그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녀가 만든 다큐멘터리 서울 생명의 쉼터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넷플릭스 190개국 동시 공개, 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대상, 유네스코 환경상까지 휩쓸었죠.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아시아를 불신했던 서구 언론인이 왜 한국에 정착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다큐 이후 파리, 런던, 뉴욕에서 앞다퉈 서울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회의적이었던 기자가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전도사로 바뀐 이야기. 대체 어떤 일이 그녀를 이토록 변화시켰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국제환경포럼 회의장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6층 높이의 천장 아래 펼쳐진 계단식 좌석엔 40개국에서 온 도시계획가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맨 뒤쪽 구석진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키보드 위에 올려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발표는 이미 3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독일의 하천 복원, 네덜란드의 간척지 생태계, 일본의 도시 녹화. 모두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인공 정원들. 언론용 사진 촬영에만 적합한 전시용 자연. 저는 펜을 돌리며 하품을 참고 있었어요. 15년간 이런 회의를 수없이 참석했지만 늘 실망만 안고 돌아갔거든요. 정부는 화려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언론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고 시민들은 진실을 모른 채 세금만 내는 구조. 그때였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서울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흐르는 개천. 그 옆에서 산책하는 사람들. 발표자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는 5,000명의 상인을 강제 철거 없이 모두 설득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펜을 딸깍 소리를 내며 책상에 내려놨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거든요. 또 시작이군요. 아시아 특유의 과장된 선전이. 5,000명을 강제 철거 없이 설득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LA에서 자란 저는 이런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1990년대 말, 우리 동네 근처에서도 강 복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시청에선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홍보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부동산 개발을 위한 눈속임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집을 잃고 다른 동네로 이주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렸고 몇 년 후 산불 현장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부의 달콤한 말을 절대 믿지 않기로 했어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요. 제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회의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6층 높이의 천장에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그건 쇼에 불과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서 쿵쿵 울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연기 자욱한 산불 현장에서 진실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아시아는 늘 겉만 번지르르 했어요. 그 안엔 진짜가 없습니다. 사멸에 앉은 프랑스 환경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경을 벗어닦으며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 대표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일본 도시계획가는 아예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더군요. 한국 청계천, 의심 필요라고 적는 게 보였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마이클이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마야, 너 또 아시아에 낚이는 거야? 마이클 렌츠. 독일 에코저널의 편집장이자 5년 전까지 제 연인이었던 사람이죠. 그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유럽 중심주의에 빠져서 다른 대륙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낚이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편견에 사로잡힌 걸까? 아니면 정당한 의심인 걸까? 방글라데시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해안보건 프로젝트 취재차 갔을 때였어요. 정부는 맹그로브 숲이 되살아났다며 화려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연출된 나무들은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시들어가고 있었죠. 주최 측 관계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증거가 있나요? 저는 다시 끼어들었어요.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 같았죠. 5천 명을 설득했다는 기록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의 동의서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정부 발표 자료뿐인가요? 발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PPT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로 보이는 40대 남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직접 가보시죠, 마야 킴벌리.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현장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도전을 받으면 변명하거나 회피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초청하다니.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가서 진실을 밝혀내죠. 하지만 속으론 살짝 당황했어요. 이렇게 자신있게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준비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이클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마야, 정말 갈 거야? 그의 얼굴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처럼요. 당연하죠. CNN 폭로 다큐로 만들 겁니다. 조심해. 아시아 정부들은 교묘해. 특히 한국은 미디어 플레이에 능숙하다고 들었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MIT에서 도시생태학 박사 받은 마야 킴벌리예요. 15년간 전 세계 정부들의 거짓말을 폭로해왔어요. 그래도 마이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우리 관계가 끝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너 혼자 가지 마. 독일 팀이랑 같이 가자.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이클과 함께 일하면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는 너무 유럽 중심적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서울에 대한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 회색 아파트들이 끝없이 펼쳐진 콘크리트 정글. 구글 어스로 위성사진을 봤어요. 정말 회색빛뿐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자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여기서 자연이 돌아왔다고. 저는 킬킬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대체 무슨 수를 써서 저럴까? 어떤 쇼를 준비했을까? 노트북 화면에 항공편 예약 사이트를 띄웠습니다. 파리에서 인천까지 14시간 비행.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고 녹음기를 점검했습니다. 이번엔 완벽한 폭로 다큐를 만들어야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생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포장된 자연. 관광객용 전시장. 정치인들의 표 모으기용 도구.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서울이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 자신마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도.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3일 후 출발. 진실을 찾으러 가는 여행이었어요. 인천공항 활주로의 비행기가 착륙할 때의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 작은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은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회색 아파트 숲. 마치 레고 블록을 쌓아놓은 것처럼 규격화된 건물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뻗은 도로엔 자동차들이 개미 행렬처럼 꽉 막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공항 셔틀버스에서 내려다본 한강도 그저 회색 콘크리트 제방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일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자연이 돌아온 도시라고. 저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창밖 풍경을 담았어요.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건 서울시청 국제교류 담당 김민정 과장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마야 킴벌리님,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듯한 인사였습니다.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 창밖으론 여전히 콘크리트 풍경만 이어졌습니다. 김 과장이 열심히 서울을 소개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기 보이는 건 롯데타워예요. 높이가 555m로. 저는 카메라로 계속 촬영했습니다. 빽빽한 간판들. 스모그로 뿌연 하늘. 표정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를 지날 때였어요. 인파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출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물결. 모두들 바쁜 듯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구도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 사람들은 늘 저렇게 바쁜가요? 아, 네. 서울 사람들은 좀 빨리 걸어요. 하. 김 과장의 웃음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잠깐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강폭이 꽤 넓었지만 양쪽 제방은 모두 콘크리트였습니다. 중간중간 인공적으로 만든 듯한 작은 공원들이 보였지만 그마저도 너무 정돈되어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것도 생태복원의 결과인가요? 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또 시작이군요. 정부 홍보 멘트가. 서울시 생태환경연구소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외관은 깔끔했지만 주변엔 여전히 회색 빌딩들만 즐비했습니다. 연구소 1층 로비에서 윤성재 박사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야 킴벌리 씨. 그의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라는 표현이 귀에 걸렸어요.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박사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청계천 복원이 정말 성공적이었나요? 직접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벽면에는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60년대의 흑백 사진 속 서울은 정말 처참했어요. 판잣집들과 비포장도로, 그리고 오염된 하천. 많이 변했죠? 윤 박사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겉보기엔 그렇네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 60년 만에 이 정도로 변할 수 있는 건가 하고요. 연구소 내부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 그 화면들에는 실시간으로 서울 곳곳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서울시 전체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화면 하나하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청계천, 한강, 중랑천, 양재천. 여러 지점의 CCTV 영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화면에서 새 한 마리가 물가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건 뭔가요? 백로입니다. 청계천에서 서식하고 있어요. 다른 화면엔 더 신기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작은 동물. 털이 젖어 반짝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건 수달입니다. 수달이라고? 도시 한복판에서 수달이 산다고? 정말 야생 수달인가요? 동물원에서 기르던 걸 방생한 건 아니고요. 완전히 야생입니다. 3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돌아와서 번식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정말 수달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새끼 2마리까지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 영상들. 실시간이 확실한가요? 윤 박사가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현재 시각이 표시됐어요. 2023년 10월 15일 오후 3시 47분.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안내해 드릴게요. 연구소에서 나와 호텔로 향하는 길에 청계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어요. 산책하는 가족들, 벤치에 앉아 대화하는 연인들, 강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할아버지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7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가 물가를 보며 뭔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청이 언제 와요? 조금만 기다려봐, 소미야. 청이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거든. 청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왜 약속이라는 말을 쓸까? 아이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연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자애로웠어요. 마치 진짜 손녀를 보는 것처럼. 저는 왜인지 그 모습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마치 정말로 이곳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인 것처럼.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아직 겉모습일 뿐이야.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서 오늘 촬영한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회색 도시의 모습들. 복잡한 교통 상황. 무표정한 사람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구소의 모니터 화면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백로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 수달 가족이 헤엄치는 장면. 그리고 소미와 할아버지의 따뜻한 대화. 설마 정말일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빛들. 하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겠죠. 과연 서울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정교한 쇼인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윤 박사의 눈빛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뭔가를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5년간 쌓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해 보여도 결국엔 실망하게 되거든요. 내일 또 그럴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윤 박사와 함께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내려 걸어가는 동안 도시의 아침 풍경을 관찰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빠른 걸음.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보는 직장인들. 여전히 바쁘고 각박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청계천 시작점입니다. 윤 박사가 가리킨 곳은 고가도로 아래 작은 광장이었어요. 청계천 복원 기념 표지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개천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인공적이었거든요.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정리된 바닥.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진 나무들. 마치 거대한 조경시설 같았습니다. 이런 인공 개천에서 무슨 야생동물이 산다는 거죠? 저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조금만 걸어보시죠.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천천히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면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물이 맑았습니다.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침 운동을 나온 노인들. 출근 전 잠시 쉬어가는 직장인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주민들. 그들의 표정이 앞서 본 사람들과 달랐어요. 좀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이곳에서만은 도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처럼요. 30분 정도 걸어가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인공적인 느낌이 줄어들고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어요. 물가에 갈대들이 자라고 있었고 나무들도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윤 박사가 조용히 가리킨 곳을 봤어요.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은빛 비늘이 햇빛에 반짝이며 때를 지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라미입니다. 복원 후 자연적으로 돌아온 토종 물고기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도심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다니. 저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변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이다. 청이 왔네. 오늘은 일찍 왔구나. 사람들이 하늘을 가리키며 흥분하고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을 완전히 의심했어요. 고층 빌딩 사이를 유유히 날아오는 거대한 새. 새하얀 목과 날개, 길고 날카로운 부리. 백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백로가 아니었어요. 이 새는 마치 이곳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청계천 상공을 크게 선회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청아, 잘 왔어.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렴. 백로는 마치 인사라도 하는 듯이 날개를 한 번 크게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물가로 내려앉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백로가 물속을 들여다보더니 순간적으로 긴 부리를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 올렸습니다. 와! 주변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어린아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마치 서커스라도 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서커스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자연스러운 야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백로는 물고기를 삼킨 후 잠시 물가에서 깃털을 다듬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니. 청이는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윤 박사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시민들이 이름을 지어줬죠. 청계천의 청을 따서요. 저는 카메라를 든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CG도 아니고 훈련된 새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야생 백로가 도시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였어요. 저건 정말 야생 백로인가요? 네. 아무도 키우지 않아요. 스스로 이곳을 선택해서 온 거죠. 백로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이 올라가서 빌딩들 사이를 날아다녔어요. 마치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는 것처럼요. 시민들의 반응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누구 하나 새를 쫓아가거나 괴롭히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나요? 거의 매일이죠. 청이는 이제 이곳 주민이니까요. 그때 어제 본 할아버지와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솜이라는 아이가 백로를 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청아 또 왔네. 아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연기할 수 없는 순수한 기쁨이요. 할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솜이야, 청이가 인사하네. 정말로 백로가 아이 쪽을 바라보며 목을 까딱거렸어요.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요.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장면은 다큐멘터리나 동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야생동물과 인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모습이요. 이게 정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요? 매일 보셔도 신기하실 거예요. 윤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과시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로 이 상황이 자랑스러운 것 같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생명체들을 만났어요.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돌 틈에 숨어있는 작은 개들,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참새들. 모든 게 진짜였어요. CG도 아니고 연출도 아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작은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어 있었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완전히 의심했어요. 또 다른 정부의 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소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 우와, 멀리서 왔네요. 청이 보러 오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더욱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표정은 절대 연기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이곳을 사랑하고 이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거든요. 청이가 정말 예쁘네. 맞아요. 청이는 우리 친구예요. 매일 놀러 와요. 친구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매일 여기 와서 청이를 기다려요. 청이뿐만 아니라 수달이나 다른 동물들도 자주 나타나죠. 수달도 볼 수 있나요? 새벽에 오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한강 쪽 지류에서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백로가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 시민들이 야생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
소미의 순수한 미소. 이 모든 게 진짜라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아시아 정부는 쇼만 한다. 도시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없다. 생태보건은 대부분 거짓이다.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그런 편견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내일 새벽에 수달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새벽 5시쯤 나오시면 됩니다. 한강 지류 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 야생 수달인가요? 직접 보시면 확신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진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수달을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이 진짜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호텔 로비에서 윤 박사를 만났어요. 그도 일찍 온 모양이었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뭐가 들어있나요? 망원 렌즈와 위장 텐트입니다. 수달들을 놀라게 하면 안 되거든요. 새벽 서울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간간히 새벽 배송 트럭들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한강 지류의 작은 습지에 도착한 건 5시 15분경이었어요.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인공적으로 꾸민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윤 박사는 미리 준비해온 위장 텐트를 강변 갈대 사이에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텐트 안은 좁았지만 망원 렌즈로 물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준비하며 긴장한 채로 대기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가끔씩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왔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나 보네요. 박사님, 정말 나타날까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수달들은 매우 예민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가에서 작은 물결이 일었어요. 무언가가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망원 렌즈를 조정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어미수달의 머리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젖은 털이 새벽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2마리의 새끼 수달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그 장면을 바라보며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어미수달이 물속을 자유자재로 가르며 헤엄치는 모습. 새끼들이 서툴게 따라오며 장난치는 모습. 모든 게 완벽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광경을 도심에서 볼 수 있다니. 수달 가족은 물속에서 약 10분간 놀았어요. 어미가 물고기를 잡아서 새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새끼들끼리 서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카메라로 그 모든 순간을 담고 있을 때 갑자기 반대편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 인형인데. 고개를 돌려보니 소미가 강가에서 울고 있었어요. 오리 모양의 작은 인형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달래고 있었어요. 소미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새 인형 사줄게. 싫어요. 그 인형이 좋아요. 엄마 냄새가 나거든요. 아이의 울음소리에는 진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 인형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달들이 놀란 채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미 수달이 인형 쪽으로 헤엄쳐 가는 거였어요. 설마.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달이 떠내려가는 인형에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코로 인형을 살짝 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계산이라도 한 듯이 정확히 소미가 있는 쪽으로요. 물의 흐름을 계산해서 인형을 밀어주고 있었어요. 딱 아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소미가 인형을 받아들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내려놨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CG도 아니고 훈련된 동물의 쇼도 아니었어요. 야생수달이 인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움을 준 거였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불신과 냉소의 벽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수달은 잠시 소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끼들과 함께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자연을 불러낸 겁니다. 저희는 집을 만든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집을 만들어줬다. 자연이 돌아올 수 있는 집을.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서울의 생태복원은 단순히 환경을 되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소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어요. 언니, 울고 있어요? 아니야.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수달이 예쁘죠? 자주 와서 놀아요. 우리랑 친구거든요. 친구라는 말이 또다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진짜로 친구가 될 수 있구나. 할아버지가 인형을 말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수달들 가끔 이런 일을 해요. 마치 우리 마음을 아는 것처럼. 정말요? 네. 한 번은 강에 빠진 강아지를 구해주기도 했어요. 신문에도 났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회의론자였는데 이제는 서울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5천 명의 상인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정말로 강제 철거 없이 가능했을까? 박사님, 청계천 복원 당시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전시관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크게 바뀌고 있었어요. 비판자에서 탐구자로, 의심하는 자에서 이해하려는 자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야, 진실은 때론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 그때 비로소 진짜 세상이 보이는 거야. 서울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제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곳. 내일은 또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요? 청계천 복원 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흑백 사진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사진들. 폐허 같은 판잣집들이 강 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고가도로 아래 어둠 속에 묻힌 사람들. 가난에 찢긴 사람들의 절망적인 표정들이었어요. 정말 이곳이 지금의 청계천이었나요? 윤 박사와 함께 온 조정관 한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03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사진 속 모습은 참혹했어요. 강물은 완전히 검은색이었고 그 위에 마구 지어진 건물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5천여 명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서정이 두툼한 박스를 끌고 왔습니다. A사 종이로 가득 찬 큰 박스였어요. 이게 뭔가요? 5247번의 대화 기록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백 건의 회의록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김순자 씨 65세 대화록 1차, 가족 구성 남편 뇌경색, 딸 대학생 주요 걱정, 딸 등록금, 남편 병원비, 이주 비용. 단순한 협상 기록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5차까지 기록이 이어져 있었어요. 2년 3개월에 걸친 대화였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까지 다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네. 5천 명이 각각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일률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다른 파일들을 봤어요. 박철수 씨 30년째 구두 수선업, 단골 손님들과 헤어지기 싫음. 이영애 씨 고등학생 아들 둘 교육비 지원 방안 요청. 각각 그 사람만의 고유한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원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정혜진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어제 수다를 봤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복원 당시에 여기 계셨나요? 30년간 여기서 철물점을 했었소.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엔 완전히 반대했었어요. 평생 일한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냐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할아버지가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보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매일 왔어요. 강요한 게 아니었소. 그냥 물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도움을 주셨나요? 딸 취업 걱정을 말했더니 정말로 일자리를 알아봐줬소. 아내 병원비 걱정을 했더니 의료비 지원 방법을 찾아줬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의록에는 정말 23번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메모도 남아 있었어요. 박철수 씨 어머니 병원비 걱정, 의료급여 신청 도움, 이영애 씨 아들 진학상담, 장학금 정보 제공. 업무가 아니라 진짜 가족을 돌보는 마음이었어요. 결국 몇 명이나 찬성하셨나요? 5,247명 전부입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설득하는데 2년 3개월이 걸렸어요. 저는 경악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나요?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효율보다 신뢰를 선택한 거죠. 할아버지가 덧붙였어요. 나도 사람한테 접은 건 처음이요. 서류보다 먼저 내 이야기를 들어준 건 서울이 처음이었소.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울시는 도시를 바꾸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꾼 거였어요. 파리 CNN 본부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줄리안 편집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마야, 당장 화상회의 연결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에 접속했어요. 줄리안의 차가운 표정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야, 이 영상들 뭐야? 제가 서울에서 찍은 영상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백로, 수달, 시민들의 환호하는 모습들. 제가 취재한 자료들인데요. 이걸 보고 객관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어? 그때 화면에 마이클이 나타났습니다. 마야, 내가 조작된 연출에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러. 렌츠가 널 국제환경 저널리스트 협회에 고발했어. 친한 선전에 협력하고 있다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근거? 내 영상이 근거야. 이런 동화 같은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리 없어. 저는 직접 봤어요. 연출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아시아 정부들의 수법이야. 감정에 호소해서 판단력을 흐려놓는 거지.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제가 본 것만 믿어요. 수달의 눈빛, 소미의 속삭임, 할아버지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그게 문제야. 너는 기자야, 마야. 감정이 아닌 사실을 봐야 해. 사실을 봤어요. 기록도 있고 증인도 있고 영상도 있어요. 줄리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마야, 이번 프로젝트는 보류야. CNN의 신뢰도가 걸린 문제거든. 편집장님, 미안해. 하지만 확실한 반박 자료가 없으면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이야. 화상회의가 끊어졌습니다. 15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확신이 섰어요. 수달이 인형을 밀어주던 그 순간은 연출할 수 없는 진짜였습니다. 새벽까지 잠 못 이루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진실은 때론 외롭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던 말씀. 아침에 줄리안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믿습니다. 서울은 거짓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다큐 제목을 바꾸겠어요. 서울 생명의 쉼터로.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어요. 그렇다면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해. CNN의 이름은 빼고. 마이클에게도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은 틀렸어요. 서울은 쇼가 아니라 희망이에요.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면 혼자서라도 싸워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 국제환경 저널리즘 포럼. 5,000석 규모의 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무대 중앙 연단의 선이 조명이 따가웠습니다. CNN을 떠난 후 6개월 동안 혼자서 완성한 서울 생명의 쉼터. 객석 분위기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사멸에 마이클이 앉아 비웃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BBC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청계천 복원이 조작된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수달이 7살 아이의 인형을 물가로 밀어주는 걸 제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70대 할아버지가 30년간 살던 터전을 떠나면서 흘린 눈물도 봤습니다. 그런 장면들은 얼마든지 연출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출이라면 시민들의 반응도 가짜여야 하겠죠. 하지만 그분은 2년 3개월 동안 23번의 상담을 통해 마음을 바꾸신 분이에요. 아사히 신문 기자가 질문했어요.
일본도 비슷한 복원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서울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기술이 아닌 철학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효율성을 추구했지만 서울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5247번에 개별 대화를 했거든요.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르몽드 기자가 공격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은 CNN에서 나왔습니다.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CNN을 나왔어요. 15년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왜죠? 진실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평생 정부를 불신해왔어요. 하지만 소미라는 7살 아이를 만났을 때 이건 정치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깨달았어요. 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언론들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편견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쇼만 한다는 편견. 저도 그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서울 모델이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효율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용기. 그게 진짜 복원의 시작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는 기립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마야, 내가 옳았을지도 모르겠어. 당신도 서울에 가보세요. 직접 보면 알 거예요. 그날 밤 넷플릭스, BBC에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소미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언니, 언제 다시 와요? 청이가 기다려요. 수달도 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겠다고. 서울시립대학교 생태연구소. 새 책상 위에 가족 사진처럼 놓인 액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달이 소미의 인형을 밀어주는 순간을 담은 사진. 청이가 날개를 활짝 편 채 청계천 위를 날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와 소미가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장면.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하게 될 줄이야.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강물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수달 가족이 평화롭게 살고 있을 거예요. 적응은 잘 되시나요? 윤 박사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정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청계천을 지나가면서 청이를 봤어요. 이제는 제가 나타나면 먼저 인사라도 하는 듯이 목을 까딱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소미와 할아버지를 만나곤 했어요. 아이는 이제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고마워는 생크유죠? 맞아, 소미가 선생님이네. 주말에는 한강으로 수달 관찰을 나갔어요. 새끼들이 많이 자랐더군요. 이제는 어미만큼 능숙하게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도 늘어났어요. 또 다른 수달 가족이 이곳으로 이주해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UN 도시개발본부에서 온 방문단을 안내해 주세요. 윤 박사가 스케줄을 알려줬어요. 또요? 이번 주에만 벌써 4번째네요. 마야 씨 다큐 덕분에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런던, 파리, 뉴욕, 도쿄에서 모두 서울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해요. 서울생명의 쉼터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서 공개된 후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대상, 유네스코 환경 다큐멘터리상, 뉴욕 타임스 선정 올해의 다큐멘터리.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서울이 도시 복원의 세계적 모델로 인정받게 된 거였어요. UN 해비타트에서도 공식 사례로 등재됐죠. 네. 시민 참여형 생태 복원의 대표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교재로도 쓰인다고 해요. 오후에 방문단을 안내하며 청계천을 걸었어요. 독일, 프랑스, 브라질에서 온 도시계획가들이었습니다. 이곳이 20년 전에는 정말 빈민가였다고요? 독일 대표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소미가 뛰어와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는 키도 많이 자랐어요. 소미야, 인사드려. 이분들은 멀리서 오신 손님들이야. 안녕하세요. 청이 보러 오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영어에 방문단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청이가 뭐죠? 저희 백로 친구예요. 마침 하늘에서 청이가 나타났습니다. 청계천 상공을 한 바퀴 돈 후 물가에 우아하게 내려앉았어요. 방문단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인크레더블, 언벨리버블. 이 새는 야생 백로입니다. 누구도 키우지 않아요. 제가 설명하자 더욱 놀라워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야생동물이. 서울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할아버지도 다가오셨어요. 이제는 공식적인 시민 증언자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복원 당시 상인이셨던 분이에요. 정말요? 어떠셨나요? 프랑스 대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서울시가 달랐어요. 23번 만나서 이야기했거든요. 23번이나요? 네. 제 사정을 다 들어주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줬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게 됐죠. 방문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방식의 도시 정책은 처음 들어보는 거였거든요. 저녁에 연구소로 돌아와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마이클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마야, 나도 서울에 가보고 싶어. 언제가 좋을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옳았어.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사과까지 하다니. 윤 박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마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파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강복원 프로젝트에서 서울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대요. 자문을 요청하더군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처음 서울을 의심했던 바로 그 도시에서요. 런던에서도 연락 왔어요. 템스강 생태복원 프로젝트요. 뉴욕에서는 센트럴파크 연결 프로젝트 자문을 부탁하더군요. 세계 곳곳에서 서울의 철학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는 완전히 의심했는데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하시죠? 이것이 진짜라는 걸. 창밖으로 소미와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오늘도 청계천으로 산책을 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불렀어요. 소미야, 할아버지. 언니. 오늘 청이 새끼들 데려올 거래요. 정말? 어떻게 알았어?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봄이 되면 가족이 늘어난다고. 정말 신기한 건 이곳 사람들은 야생동물의 생태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였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계속 서울에서 살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정말요? 미국 안 가요? 미국보다 여기가 좋아. 청이도 있고 수달도 있고 소미도 있잖아.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15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잊고 있었던 단어였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언니 덕분에 우리 청계천이 더 유명해졌어요.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진실을 보여주셔서. 그날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없이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핸드폰에 CNN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줄리안 편집장이었습니다. 마야, 내 다큐 봤어. 정말 대단했어. 혹시 CNN으로 돌아올 생각 없어? 서울 지국장 자리가 비었어. 6개월 전이었다면 바로 승낙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전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1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잃어버렸던 희망. 서울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제 저도 서울의 일부가 됐어요. 이 도시의 기적을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로서.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기자로서. 내일 아침에도 청이를 만날 거예요. 점심에는 소미와 한국어를 배울 거고요. 주말에는 수달 가족을 보러 갈 거예요. 서울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쓰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했어요. 집에 냄새가 났습니다.